음,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발도르프 교육 일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발도르프 교육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우선 이제 뭐 이미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뭐를 하든지 간에 이제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목표가 뭐냐, 목적 가치가 뭐냐,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목적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명제로서 얘기하자면, 발도르프 교육은 영성을 깨우려고 하는 교육이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돕고자 한다. 라고 우리 이념에 써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게 이 교육의 목표고, 이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최선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뭐 어떤 신앙과 종교적인 의미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누차드리는 말씀이지만 좀 약간 다른 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도 그렇고, 어째 보면 뭐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금방 우리 그 학교에서 김학철 선생님이 그 발도르프 교육의 애들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애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른은 모르나? 어른은 모르나? 라고 했을 때 모르지 않죠. 압니다. 우리가 흔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가정을 달 때, 뭐가 좋은 줄 압니다. 뭐가 좋은 줄 압니다. 인간이 어떤 대립 갈등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게 극복되려면 더 개방적이라야 되고,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한다는 거 모르지 않죠. 다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어, 이제 큰 부분이 용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각자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은 발도르프 교육은 그런 어떤 그 선의들을 모아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우리가 영성 얘기를 하는 실제 내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성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방법이 뭐냐? 흔히 이제 의지, 감성, 사고의 조화라고 하는 얘기를 이 발도르프 계통에서는 아주 전형적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조금 이제 캐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하고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의미의 내용과 범위가 좀 달라요. 발도르프에서 말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는 더 직접적으로 실감나게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차라리 개인의 타고난 어떤 성향과 기질, 개성 같은 것들입니다. 누구든지 타고난 성향, 기질, 개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게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일생을 통해서 다들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으로 사회를 만나는 게 뭐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학교에 가면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겪는 사회와 가정은 모종의 억압들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외워야 되고, 관심이 없는데도 해야 되고, 예. 나의 의사는 별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그런 거에 길들여지거나 적응하는 과정을 철들었다거나 사회화됐다라고 하는 경우들 참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고, 뭔가 표준화된 틀에 맞춰가는 과정이 뭐 당연한 성장 과정이다 혹은 사회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큰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이런 교육운동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거는 타고나는 어떤 성향과 기질 개성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걸 이제 잘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거스르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모셔널 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센시티브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많은 체험과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 희로애락을 비롯해서 인간의 기초 감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성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발도르프에서는 초급과 상급으로 이제 두 단위로 전체 교과 과정을 나누는데요. 1학년부터 8학년까지를 초급으로 봅니다. 나이로 따지면 한 14살 정도까지입니다.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건 사춘기입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아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감성적인 능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는 때라고 봅니다. 이때에는 그 아이들의 감성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근데 이때가 지나고 나면 사실 아이들이 세계를 개념적으로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의 마치 때가 되면 뒤집고 때가 되면 걷는 것처럼 사춘기가 들어가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세계의 어떤 구성과 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없이 많은 또 그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질풍노도의 감정들을 겪게 되고 이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고, 그때는 그때 맞는 또 이성적이고 오성적인 자기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이 발달할 때는 감성을 발달시켜주고, 이성이 발달하는 나이가 되면 이성을 발달시켜주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발달 단계에 적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제일 기본인 거죠. 그리고 감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고 생각해 보면 제가 이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압니다. 애들 감성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놀려야 돼요, 자유롭게. 예. 음악, 미술, 체육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 많이 해주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연히 어울려 사는 어떤 삶의 질서 같은 것들을 그 나이 때 맞게끔 또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권위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리더십도 당연히 필요하죠.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이게 아이들의 개성과 의지에 거스르지 않도록 이런 용어를 씁니다. 부드러운 권위. 부드러운 권위. 그리고 그 부드러운 권위는 교사와 학생 간에 아주 돈독한 인격적인 인간적인 신뢰관계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그 어떤 테크니컬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과정에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금방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인격적인 돈독한 신뢰가 없으면 권위가 안 생긴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정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합니다. 실제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돈독한 인격적 신뢰와 그에 바탕한 권위라고 하는 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릴 수 있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또 동시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용기를 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그거는 이상이지. 그거는 이상이지. 현실에서 그래야 되겠나. 얼마나 각박한 무한 경쟁인데. 그건 유토피아지. 라고 하는 냉소감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냉소감 앞에서 쉽게 좌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단에 영성이 딴 게 아니고 진정성과 용기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써놓은 이 문구 하나하나, 교육이념, 교육원칙, 물론 교사들의 역량, 또 학교 전체의 역량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량적으로 뭐라고 선언하거나 단정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여하튼 저희가 교육이념 원칙에 써놓은 그는 문구 하나, 토시 하나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영성을 추구하고 이제 의지, 감성, 사고,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그냥 센티멘탈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로 얘기하자면 감성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도덕적인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또 별도의 사고가 있는가? 이때 이 사고는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됐다라고 느끼고 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막연하게가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아주 조그마한 어떤 모든 경험 속에서 항상 깨어있는 관찰과 사고를 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합리성, 계산, 어떤 논리적 판단, 이걸 발도르프에서는 감성 영역에 묶어요. 사고는 훨씬 거시적인 통합 능력을 사고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통합하느냐? 인간과 사회가 다 연결되어 있듯이 인간과 자연도 연결되어 있다. 이 자연과 우주도 연결되어 있다. 심지어는 저 먼 과거와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나의 움직임이 곧바로 세계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이런 실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합해낼 수 있는 이런 의식을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죠. 거창하지만 이조차도 어찌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능력을 스스로 감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목표를 추구하려고 했을 때 이제 발도르프 교과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면 교과 구성에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 인류의 중요한 발달사를 재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인류는 채집 생활도 겪었고 또 농경 생활도 겪었고 또 육안으로 자연을 만나가면서 직접 별들을 관찰해야 됐고 직접 작물을 키워야 됐고 직접 어떤 수공예, 목공예를 하면서 이 문명을 읽어왔는데 그 속에서 숫자를 발견하고 언어를 발견하고 이거를 세련되게 더 추상화시켜 나가고 이걸 예술적으로 성화시켜 나가고 인류의 발달사죠. 이 인류의 발달사를 어떤 틀들로 묶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도르프의 교과 학습 교과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자료에 뒤에 보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난 100년간 검증된 표준화된 국제적인 발도르프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 커리큘럼들이 굉장히 다양해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인류가 여기까지 이 문명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대표적인 어떤 성장 발달 과정에서의 행위들을 압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배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몸으로 직접 하는 체험들이 가장 우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농사가 됐든 공예가 됐든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보고 자기가 체험해보게끔 할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됐든 언어가 됐든 아무 이유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숫자의 발생, 언어의 발생, 또 언어의 발달 과정, 인간의 발달 과정이 있듯이 언어 자체도 성장 과정이 있는 건데 말부터 배우고 글 배우고 글을 배울 때도 감성적 표현 배우고 개념 배우고 단계가 있죠. 이 단계를 무시하고 건너뛰면 우리 의식은 내부에서 갈등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애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 교과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는 나중에 시간표를 보시거나 그 학습 트리 같은 것들을 보시면 훨씬 실감이 나실 겁니다. 아, 어떤 거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발도르프 일반에 대해서는 저희 그 동서통합인지학당 채널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설명회나 뭐 강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 2차 설명회들도 오픈이 되어 있고 또 뭐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많은 강의들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정보를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특색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설립 때부터 저희 모토로 삼았던 것이 현지화입니다. 현지화입니다. 발도르프의 목적이 어떤 영성을 깨우는 거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돕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적용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부터 해야 되겠는가?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나의 필요에 대한 자각. 실은 크게 보면 현지화가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 이게 저는 현지화라고 봅니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은, 이 철학은 100여 년 전에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다른 영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에서 시작된 이러저러한 사상이나 문화 운동들을 한국에서 수용할 때 초창기에 겪는 여러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일종의 모방과 교조, 어떤 매뉴얼화된 모방과 교조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는 관성들을 쉽게 가지게 되죠. 저희는 발도르프 전체 역사가 100년이라면 한국 발도르프의 역사도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성인이 돼야 될 때가 된 거죠.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제 부모 품에서 독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매뉴얼에서 독립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년 동안의 어떤 교육활동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많은 사회적 공감대가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농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과 토양과 종자가 다릅니다. 토양과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달력을 쓰더라도 다른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화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문화적으로 익숙한 어떤 패러다임이 다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전통이 보이지 않게 문화유전자로 작용하고 있고, 이것들을 살려서 전달해야 아이들의 감성을 깨운다라고 하는 게 훨씬 자극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도 못 본 북유럽의 토르 신화보다도 우리 우화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 때 발도르프 교육이 가지고 있던 원래 취지가 더 잘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래동화를 발굴하고 또 말과 글을 가르칠 때 훈민정음으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훈민정음 제자원리에 입각한 문자지도안이라고 하는 것을 학교 원년부터 좀 열심히 이렇게 보급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의 훈민정음의 제자원리에 기초한 문자 지도를 방학 때마다 연수를 받으러 오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경험이 쌓여가면서 좀 더 능숙해지고 있고, 알파벳에 기초한 언어 교수법들이 독일에서 많이 당연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지화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글이기 때문에,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다르게 접근해야 되고,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동화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언어 교수 방법도 현지화된 방식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실제 교육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면에서 현지화를 추구해 간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체성으로 제 1번 모토에 현지화를 앞세우고 있는 데는 아마 저희가 가장 먼저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발도르프 학교가 슈타이너가 인지학이라고 하는 세계관에 대한 일종의 세상의 증명을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전에.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발도르프 교육의 바탕이 되는 철학을 창시했던 사람입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연에서는 역동농업이 그걸 검증해 줄 거다. 생명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발도르프의 독특한 유기농법이 있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은 인지학에서 출발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유기농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고 보급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유기농
유기농법이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유기농법이 생명역동농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명역동농업이 자연을 통해서 인지학의 타당성을 보여주게 될 거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이 인간의 성장을 통해서 인지학의 타당성을 보여주게 될 거다. 라는 얘기를 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발도르프 학교들에서 생명역동농업하고 학교의 성장이 같이 가는 걸 추구합니다. 바랍니다. 다들 지금 우리나라에 15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다들 이런 걸 바라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생명역동농법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저희뿐입니다. 저기 운동장에 있는 400평 정도의 텃밭에 일구어지고 있는 밭이 그냥 노작 활동이 의미가 있죠. 그러나 노작 이상의 의미를 담은 어떤 생명역동농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문의 변화, 기후의 변화를 읽어서 어떤 작물에 대한 농사법까지 연결해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걸 생명역동농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 농부들은 땅을 보고 농사를 짓는데 역동농업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예. 이거는 뭐 꼭 그렇게 뭐 어느 쪽에 하나만 보고 농사를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자연이 돌아가는 이 순환적인 질서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농사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진정성 얘기를 했는데 발도르프 교육에는 역동농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농법이 같이 성장하는 학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해서라도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비옥한 땅이 됐고 꽤 아이들한테도 이제 농사 시간이 익숙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전 학년에 농사 수업을 기본 과목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하는 노력의 방향입니다. 어떤 현지화된 교과목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필수적인 실천들을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일궈내서라도 함께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게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사고를 지향하는 주체들이라면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역사회와의 연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역에 우리와 같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선의단체들하고 정말 우호적인 교류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학교가 성장하기 힘들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설립 시기부터 저희는 다양한 이 지역의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단체들, 그리고 뭐 어린이집, 또 저희 학교 의사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병원, 뭐 이런 것들. 저희 지역 교류협력단체에 대한 소개는 자료집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이게 무슨 학교에 대를 과시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그 첫 해부터 정말 한 땀 한 땀 관계를 맺어왔던 실제적인 연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수업과 연계 활동이 순환을 이루는 이런 체계를 가지려고 실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현지화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창조를 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역의 어떤 단체들과 진정성 있는 교류를, 연대를 지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지금 대외적으로도 아마 오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역동농법을 일궈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방향이다라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면 답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규환 선생님께서 너무 좋은 설명해 주셨는데 항상 또 시간이 짧다 보면은
다 하지 못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나눠드린 그 홍보 브로셔는 표지만 예쁜 게 아니라 안에도 정말로 열심히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더 차분하게 찬찬히 풀어놨으니까 그것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5분간 휴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업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 맛있는 빵도 있고 다과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아이들 수공예품이라든지 아이들이 작업한 결과물들 전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5분 뒤에 뵙겠습니다.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God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God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I haven't known you long, but already you're the strongest person I know. You're out your mind and you're insane. I'll never claim to know what's in your brain. You've been through so much, so I'm sure you'll make it through this too. God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But damn it, please take everything won't be so good so soon.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I believe in you, so just hang in there. So hang in there, it won't be okay. What I'm trying to say is that I'll hope and pray for you someday soon. You will make it through. 와! 아 여기 밟아봐 여기. 여기도.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주시면은 그거 대답해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또 저희가 신청서 통해서 먼저 조금 받았었는데요. 그 질문을 그러면은 다뤄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상급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상급 과정은 박규현 선생님이 진두지휘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급과정 커리가 뭐 무슨 과목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구성이나 방향이 훨씬 더 좀 중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상급은 사실은 학교가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설립할 때부터 저희는 상급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다듬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당연하게 발도르프 학교가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커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표준화된 커리가 구현이 돼야 되죠. 구현이 돼야 되는 게 한 축인데, 제가 아까 현지화 말씀도 드렸는데 한국적인 현실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게다가 발도르프 교육이 100년 전에 시작했던 교육이라서 현실적으로는 100년 전에 제시됐던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시대에 처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결국은 상급 과정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지성적인 지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 줘야 됩니다. 지적 능력을 개발해 줘야 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사회 진출에 대해서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병폐가 입시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입시를 목표로 하는 교육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입시는 어디까지나 어떤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는 거지. 학교가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들이, 특히 고등교육들이 전부 지금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이라서 왜곡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는 지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진출을 아이들이 한다고 했을 때 도와줘야 될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입시를 원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시를 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입시가 아닌 새로운 어떤 자기 개발 진로를 잡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한편으로는 국제 표준적인 발도르프 교과를 소화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입시가 목표는 아니지만 입시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입시가 아닌 진로를 택하는 아이들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구축이 돼야 상급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다행히도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어떤 모델을 만든 여러 다양한 모범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대학에서 오히려 도입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매트스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인턴십에 학교의 영향을 총 집중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인데 학교에서 앉아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있는 전문가들을 멘토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멘토 매칭을 시켜주면서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대가 됐을 때 자기가 원하는 진로에 대한 경험과 학습을 전문적인 현장에서 겪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고등학교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급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입니다. 진로를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11, 12학년 두 개 학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매트스쿨 시스템을 우리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그 외에 발드루프 교과 외에 일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를 비롯해서 플러스 알파들입니다. 이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혹은 지금 현재 어쨌든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반 상식적인 영역들, 뭐 공교육에서 이제 공교육도 그동안에 많은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교과들이 구성이나 어떤 교수 방식이 많이 개선이 됐고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교과 내용들이 새롭게 계속 바뀝니다. 이 부분들을 흡수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 발드루프 교과 더하기 일반 상식 검정고시 포함해서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해내야 되는 요구받는 어떤 교과목들 그리고 일종의 멘토 매칭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다 학교 자체 내에서 갖추는 게 상급에서 뭐 필수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커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7학년입니다. 내년에 8학년이고 한 해 한 해 나오는 어떤 시간표까지 구비된 커리는 저희 아이들의 그 학년 발달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전체적인 이제 방향, 내용, 교사 인력 이런 거에 대한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예. 뭐 혹시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상급과 관련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질문하시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상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주신 질문도 중학교 과정도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발도르프 학교는 초급이 8학년까지 있고 9학년부터 12학년을 상급 과정이라고 하니까 중학교 과정 이후에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는 답변을 이제 드리는 셈인 거죠. 상급 과정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그 지금 중학교 과정은 얘기 나온 거 혹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교과의 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구성과 내용에 깔려 있는 어떤 세계관, 가치관,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의 왜곡이 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학습의 내용으로서는 지금 공교육의 어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인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걸 배제하거나 그와 대립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입시의 부작용이고 또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동기부여라든가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은 교수 방법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 어떤 가르치고 배워지는 그 내용에 대한 거는 뭐 시대가 요청하는 어떤 일정한 방향과 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도르프 학교를 나오는 아이들도 그걸 공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역시 그 교사회에서 이제 대표 교사로서 상급반 이 준비되는 과정을 지원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상급반에서 이제 교사로 일할 선생님들을 이미 모시고 그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 박기현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학교 최고 학년이 7학년이니까 얘네들이 9학년에 올라가는 23년도에 맞춰서 과정을 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상급반 설명회 열 예정입니다. 학교 위치요. 지금 저희 학교 와 보시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분위기가 참 좋죠. 예. 그리고 작지만 굉장히 정감 있는 공간으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서 꾸며왔습니다. 그런데 12학년 전체 학년을 생각하면 이 공간이 좁습니다. 좁아서 저희는 이제 한 학년에 한 반을 원칙으로 해서
정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50명, 교직원까지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 터가 굉장히 좁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12학년까지 완성됐을 때 아이들이 다니게 될 학교는 새롭게 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연구터를 구하고 어떤 영구적인 시설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설들을 하나씩 실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과제 중에 하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1번 순위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님들, 교사들이 다 힘을 합해서 열심히 연구터를 알아보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옮기더라도 양평 내에서 옮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옮기더라도 우리가 차후에 저희가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 역동농업 연구기관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하고 그다지 분리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연구터전을 마련하는 계획을 현재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모 대표님이 팀장이시죠. 혹시 또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기밀인데. 기밀 사항을 빼고. 네, 땅은 저희가 찾는 게 아니라 땅이 저희를 찾아서 오기를 예, 서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땅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효한 땅들을 몇 개 보았는데 네,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속으로 제일 궁금한 건 돈이 있나일 텐데. 돈이 호주머니에 있지는 않은데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부모 대표님. 네, 저희가 땅을 구하고 있는데 한 5,000평 정도 되는 땅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더 확장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부모님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땅도 분양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실 때 집을 구하는데 아마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답변이 되었을까요? 또 미리 주셨던 질문 중에 담임 교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도르프 교육은 8년 동안 한 담임이 초급 과정에서 맡다 보니까 이 담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크시죠, 보통.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게 양평자유학교에서는 자체 아카데미 수료 외에 교사 선발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교사의 자질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미리 받았는데 평소에도 자주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교사가 보여주는 그것이 교육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어떤 교육을 해나가느냐는 그 담임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과 만나서 어떻게 꾸려가느냐와 뗄 수가 없는 관계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답변은 저희가 이번에 자료집에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사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이들과 수업에서 만날 때는 아이들은 정말 매일매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가는 날이 새롭겠죠. 왜냐면은 이전에는 자기가 9살이 아니었는데 이제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10살하고도 뭐 10번째 날을 살고 11번째 날을 살고 제가 정말로 교사를 하면서 놀랐던 거는 얘네는 정말 쉬지 않고 크는구나. 나는 뭐 가을방학도 하고 봄방학도 하고 잠깐 쉬고 돌아오기도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일주일 쉬어도 애들은 뭔가 변해서 와요. 그러면 내가 아이들에게 이전에는 뭐 저희 반 애들에게 지금 뭐 27 더하기 15 이런 걸 가르친다고 하면은 1학기에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과
2학기인 지금 던졌을 때 반응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큼 정말로 달라요. 그 사이에 내가 뭘 특별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물론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쉬는 동안 그 내용이 소화가 돼서 아이들에게 체득된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1학기에 집중적으로 수화샘을 가르치고 쉬고 나면 아이들이 그게 흡수가 돼서 더 잘하죠. 그런데 교사로서는 그 아이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순간 내가 수업을 일단 한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가 꺼내오는 그거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걸 정말 되새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는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크면서 정말로 교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아이들 점점 성장할수록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사고도 치고, 1학년, 2학년 때는 안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되면 거짓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아이를 더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끝없이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저도 제가 이제 2년차 교사인데 2년 동안 진짜 많이 스스로 성장해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얘네를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저의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정말로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성장할 수 있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교사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방혜연 선생님은 혹시 그런 양평자유학교에서 바라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이영애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이도 성장하지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와 아이와 교사가 함께 연대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이 속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부모도 그렇지만 교사도 아이들을 통해 배우고 또 부모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연대해 있고 그 연대의 힘 안에서 서로를 좀 더 보듬고 그리고 같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기본일 것 같고요. 그 마음에 더불어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적인 이념과 그리고 그 교육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보태 주셔도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질문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을 보탤게요.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분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일반적인 시선에서 들어왔다면 그 묻고 있는 내용 중에는 아마도 어떤 일종의 라이센스라든가 학위라든가 혹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전체 현황과 저희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까 제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지화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한테 필요하면 우리가 만든다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발도르프 교육이 20년이 됐는데 아직 사범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발도르프 사범대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도르프 교사를 어떻게 충원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현실적으로 저희 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학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자유사범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학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의 어떤 필요한 인원수하고 슈투트에서 유학하는 인원수하고는 말할 수 없이 갭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민간 연수기관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민간 연수 기관들의 한 2기관 정도가 기존의 발도르프 거기서 이제 일종의 교사 연수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독립 아카데미를 저희가 합니다. 왜 할까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는 안 된다. 그 정도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준비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로 해내기 위해서 자체 아카데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사를 장학생을 뽑습니다. 장학생으로 뽑힌 분들은 2년간 의무적으로 이제 연수를 받게 되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장학생으로 뽑혔다고 해서 모두 교사로 임용하는 게 아니죠. 이 중에서 또 선발을 하게 되죠. 학교 입장에서는 장학생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지금 연차가 좀 짧아서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이제 완성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2년 동안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그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교사가 어느 정도 준비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조절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외에 일반적 기준들이 있죠. 뭐 전공했나, 대학 나왔나 이런 기준들, 학위가 뭐가 있나 이런 기준들. 근데 그런 기준에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저희가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지는 않지만 대한학교도 이제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적으로 요구받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교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충족을 하는 거죠. 그 기본 충족 이외에 저희는 기존의 어떤 유학에 의지하든가 아니면 국내 연수기관에 의지하는 부분을 저희 내에서 완결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만든 거라서 실은 저희는 아카데미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 아카데미를 사범대로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궈내야 된다고 보고 비록 이제 저희 학교는 작죠. 근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또 많은 뜻있는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범대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내년 1학년 교사는 아카데미 통해서 구해진 건가요? 아니면 기대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현재 내년 1학년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나왔던 분이고 내정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네, 그런 아카데미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게 있다는 게 참 얻는 장점이 저는 참 크다고 느꼈는데 현실적인 이유에서 교사들이 많이 항상 필요합니다. 학교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학년이 7학년이죠. 7학년이 올해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얘네가 또 8학년이 되죠. 그럼 얘네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교과 과정 역시 마찬가지로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없는 교과목이 새로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극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올해 6, 7학년 아이들이 교과 과정 상의 주간 시간표 안에 연극 수업을 포함했습니다. 또 목공의 수업이 포함되기도 했고 요가 수업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영어 선생님을 구하는 일도 있었고 정말로 담임 교사뿐만이 아니라 담임 교사가 초급 과정의 중요한 중심축이지만 그것을 보조하는 전문 교과목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어쨌든 아카데미와 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모시는 것이 인연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항상 교사가 된 후에 저처럼 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은 남지만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1학년 방희연 선생님이라든지 이성우 선생님 모두 아카데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연이고
방혜연 선생님은 장학생 1기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영어 선생님도 장학생이셨습니다. 영어 선생님도 장학생이셨고 생각나는 선생님들은 진짜 대부분이 장학생이시든 아니셨든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연이 생겼습니다. 뭐 행정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김학철 선생님도 아카데미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교가 생기기 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우린 이런 교육을 할 거야라는 그런 공개 세미나에서 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만났죠. 그래서 저희가 홍보 브로셔 뒷장에 이제 교육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라는 장을 마련을 해뒀는데 진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제는 조금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카데미 수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할래?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할래가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카데미도 당연히 오픈되어 있고요. 오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학교는 저희 학교 뿐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아카데미 중에서 어떤 필요 때문에 비공개해야 되는 것들 외에 동서통합인지학당에 한 수백 강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공개적으로 검증을 우리가 스스로 내놓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학사회라고 하는 그 발도르프의 유일한 매체에 많은 부분을 저희 선생님들이 참가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일 매체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 학교는 1년에 최소 2권 내지 3권씩 끊이지 않고 계속 내부에서 연구한 그 내용물들을 컨텐츠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딴 데도 하고 있나를 한번 알아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카데미에 대한 검증은 어느 또 다른 권위에 기대해서 평가를 받는 식이 아니라 저희 스스로의 어떤 성과물들을 계속 공개하고 공개 검증해 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4분대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카데미에 저희 내부의 역량만으로 되지 않는 많은 전문 영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 베테랑들을 초대해서 강의를 꾸립니다. 그래서 뭐 그 결과적으로 평소 저희 아카데미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존의 교사분들, 혁신학교에서 연수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다른 어떤 발도르프의 이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옵니다. 온다는 것은 뭐뭐뭐를 의미합니다.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그 사회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잖아요. 사회성?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왔던 그 공교육이라는 게 관심 분야가 아닌 그냥 진짜 틀에 맞춘 그 시스템에 따라가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막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이제 뭐 교육도 그렇지만은 교육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연속이 있거든요, 사실. 하기 싫은데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 시스템 많죠. 안에 있거나 그냥 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회사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체 생활이라는 건 소수의 명령이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또 단체 안에서의 그런 적응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 발도표를 졸업해서 이 진짜 소수의 이런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이제 보자면 진짜 많은 아이들 막 10명, 15명 지금 일단 이 공교육에서는 약간 소규모의 학교를 들어올 정도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졸업해서 아니면 이 아이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만약 가게 될 때 적응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만약 이 시스템대로 졸업을 해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그런 이 공교육 이런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는데 이게 소통이 잘 될까? 적응이 잘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막상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남편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부딪혀요. 정말 좋은데 아이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니면 나중에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게 될 때 그리고 일반 시스템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까 이게? 조화가 될까? 이런 거.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희 뭐 국내 다른 학교 얘기는 일단 비교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인간성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대단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근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하고 싶어도 참을 줄도 알고 하기 싫어도 할 줄도 아는 자기 조절 능력인 거죠.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잘 큰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하는 건 아주 다르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들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책임감 혹은 단체에서 지켜야 될 규율 또 질서 이런 거 어디서나 요청을 받죠. 문제는 그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모습으로 키우겠다는 거지 사회성 없으면 안 되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냥 해외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발도르프 역사가 비교적 어쨌든 짧은 편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미국의 예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이 가장 아날로그적인 교육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의 창업 성공 출신 학교가 발도르프가 제일 많아요. 발도르프가 그거 때문에 타임지가 특집으로 발도르프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들을 특집으로 이렇게 기사로 실었을 정도로 특이한 사회 현상들을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묻는데 저희가 국내 예를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카페에 가면 이제 발도르프 출신들의 어떤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뭐 이런 사례들에 대해 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김학철 선생님께 약간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방과후를 하면은 이 아이들을 많이 보시니까 방과후 선생님께도 한번 똑같은 걸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입 부모님이니까 박명님께도 제가 그 다음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받은 이유는 저는 이 학교의 아이들도 뭐 이름을 하나하나 알 정도로 다 잘 알고 있지만 제 진료실에서도 수많은 공교육 초등학생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 아이들은 여기와 다른 또 발도르프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제 동창들이나 원래 제 친구들이 공교육에 다니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놀 때도 있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당연히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하기 싫은 것을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뭐 소변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그거를 아무데나 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적절하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발도르프 교육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공교육 아이들이 뭐 신체적으로 봤을 때 변비에 걸린 아이들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는 거, 자기의 욕구를 참고 단체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강하게 주입된 나머지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아이들이 요즘은 정말 많아요.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거에 너무 이렇게 억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로 반작용으로 완전히 흔히 말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 같은 거죠.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지난 한 10년을 놓고 보면은 10년 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어요. 비행 청소년 같은 너무 눌리다 보니까 막 나가는 애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그런 아이들의 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제 굉장히 보기 힘들어졌어요. 예전에 병원에 가면은 아이들은 다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애들이 없고 반대로 우울증인 애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런 애들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보는 아이 중에 있었지만 뭐 자해를 한다든가 밖에 안 나와요. 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고 오히려 사회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도 이제 수업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지만 여기 아이들은 정말 1학년부터 시작해서 7학년 아이들까지 다 어울려갖고 어제 하루 종일 오징어 땅바닥에 그 그림 그려놓고 오징어 그 원래 오징어 게임이라 그러나요? 오징어 그냥 오징어라고 나는 어렸을 때 불렀던 것 같은데 예. 그거를 하루 종일 했거든요. 뭐 7학년에 키 큰 애는 저 키 정도 돼요. 1학년짜리는 요만한 애도 있고 그런데 같이 어울려서 서로 힘 조절을 하면서 놀아요. 저는 그런 데서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 아이들의 어떻게 이런 교육이 좀 재미있고 흥미가 있으니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시간 될 때 주말이나 방학 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거의 주도적으로 뭐 다른 데서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들이 노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같이 어울리는 방법 자체를 공교육 다니는 아이들 학원 다니고 뭐 주로 이제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있어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있으면은 어떤 그런 디바이스가 없이도 장비가 없이도 굉장히 재밌게 놀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1학년,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이러고 그런 말들을 아주 자주 하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사회성 부분은 우리가 공교육 쪽보다 뭐 공교육만큼 한다 이게 아니고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질문의 요지는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어떤 사회 적응력,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적응력 그리고 또 이런 작은 공동체에서 지낼 때 우려되는 폐쇄성 이런 부분이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과후 선생님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 저 첫 해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4년 차에 있는데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저희 여기 내용에도 보면 나오는데 인간관계가 좁아서 불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인간관계가 좁고 작아서 훨씬 더 치열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큰 아이가 공교육에 있다가 왔어요. 4학년부터. 공교육에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제 다수의 아이가 있는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 아이와 안 맞으면 좀 여기도 갈 수 있고 숨을 공간이 좀 있어요. 장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 또한 그런 공간이 없지는 않겠으나 작기 때문에 내 친구와 또는 나와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은 위아래까지도 친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깊이 그 치열하게 관계를 쌓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저는 걱정하신 부분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를 봤을 때 그렇게 아이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충분히 자기들 간에 겪을 수 있도록 지켜보거든요.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지향이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 어떤 아이가 힘이 너무 부족해서 힘들면 지치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잘 노출이 돼요. 부모님, 교사는 더구나 8년제니까 그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이 아이가 저 아이와 맞서면서 힘이 너무 부족하니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따로 부모, 교사 언제든 그 아이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바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힘을 주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학교 전체가 다 같이 하죠. 그 가운데 또 이제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아이들 관계에 대해서든지 뭐 무엇에 대해서든지 어려움이 있다,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마실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어떤 하나의 사안도 누구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더구나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되게 면밀하게 밀접하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마시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 계신 또 학교 의사 선생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대처할 것인가 충분히 또 논의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이 아이를 지켜보는 다방면의 눈과 아이 스스로 피할 수 없이 직면하고자 하는 그 힘과 그것들이 모여서 훨씬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학년을 보내고 계신 부모님으로서 그런 고민이 안 되셨는지,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학년에 다니고 있고 여자아이거든요. 저는 발도르프 유치원을 다녔고 과천에서 다녔고요. 여기로 양평에 오고 싶어서 이제 다 이사를 한 경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가 아시다시피 저희 1학년도 아이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뭐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돼야지 뭔가를 배우고 뭐 이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랑 질문이랑 좀 이렇게 합해지면 저도 이제 입학 설명회 오고 할 때 담임 선생님이 정해지지 않은, 근데 저는 이제 조금 공부도 했었고 뭐 여기 양평 아카데미에서 참여했던 그런 상태에서 담임 선생님 8년 담임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고 이력도 좀 알고 싶고 얼굴도 한번 뵀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그때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같은 상태였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신 이런 똑같은 답변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돼 있고 뭐 이런 굉장히 괜찮은 분 이렇게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랬지만 들어와서 지금 뭐 이제 몇 달 지났잖아요. 이제 가을방학, 여름방학, 가을방학 지나고 저희 선생님 저기 앉아 계신데 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말씀을 알 것 같아요. 교사회와 부모와 아이들의 그 어떤 신뢰관계라는 게 선생님을 어떻게 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이런 게 이렇게 몸으로 느꼈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아이는 가끔 제가 볼 때 선생님한테 너무 이렇게 덥석덥석 안겨가지고 남이 볼 때는 저분이 엄마인 줄 알겠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근데 뭐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저도 선생님한테 굉장히 제가 어떻게 믿어드리느냐에 따라 그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성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1학년이고 저희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라서 저희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낯설음에 대한 이런 게 있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낯가리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친해지기 좀 어렵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며칠 전에 본 언니들 이제 가을방학 일주일 지나고는 약간 부끄러운 이런 장소나 사람에 대한 모두 이런 게 있는 아이인데 뭐 경험은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이 하려고 뭐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아니고 7살 때 작년에 한 5달을 살다 왔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마을 같은 데여서 그러니까 공교육에 주로 다니는 아이들이었고 한 2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아이였어요. 얘가 이제 거기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없는 관계에서. 근데 얘는 굉장히 낯을 가리는 아이고 좀 걱정도 되고 공교육에서 얘랑은 다른 교육을 받았던 아이랑 어울리는 게 어떻게 지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지냈던 그때는 학교 전이지만 유치원에 다닐 때 다 대부분 통합교육이잖아요. 5살부터 7살, 4살부터 7살까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는 더 규모가 작으니까 비슷하다고 보는데 1학년부터 7학년, 8학년까지 같이 지내야 되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들에 대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 모방이 필요한 시기라 그런 관계를 지녀봤기 때문에 관찰을 해요. 처음에 부끄러워하지만 관찰을 했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먼저 손 내밀기도 하고 친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경험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사람을 더 많이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과 지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엄마가 뭐 도움을 주지 않아요. 엄마는 지켜보는 입장이고 엄마가 없을 때도 있고 근데 그 어울림이 이렇게
당연히 어떤 문제도 생겨요. 그건 다 같이 공교육이든 어디든 누구 사람 많은 관계에 생기지만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개입하는 것보다 자기가 습득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이 아이를 믿어주는 거, 그리고 저거 발도르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의 힘을 알고 그거를 키워나가는 데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지내본 몇 달 가운데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아빠 같은 경우는 바빠서 이런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는 많이 참석을 못하지만 아이가 지내는 이 1년 가까이 돼가는 시간에 굉장히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회성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저도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조그맣고 양평 오기까지 저도 이제 터전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이사를 온 거잖아요. 근데 더 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선택이 제가 그런 거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이를 믿어도 되겠고, 아이가 오히려 그렇게 더 좁고, 그러니까 얕은 관계가 아닌 좁고 이런 더 깊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들여다보고, 아직은 어리지만 언니나 오빠들에 대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들여다보는 느낌? 그래서 그냥 아이를 좀 믿고 기다려도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아이의 힘을 좀 믿는 편으로, 그래서 별 걱정 같은 건 진짜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놔도 자기 힘이 세지니까 좀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좀 믿어주는, 아직 8살이지만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아이들의 사회성에 대한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부모 간담회 때 하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하시겠어요?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그럼. 예, 저는 3학년에 학생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여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만, 의사는 특별한 케이스만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니까 또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공교육에서 지금 고등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05년부터 이렇게 계속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 김학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하는 그런 애들이 굉장히 문제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대드는 애들이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오히려 걔네들을 뭔가 이렇게 시켜보려고 하면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하지만 너무 착한, 너무나도 말을 잘 듣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뭐 지역마다도 차이가 있고, 뭐 이게 또 서울 지역과 뭐 제가 근무하는 지역의 특별한 뭐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반항을 한다거나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더 무기력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반에 30명이 있지만 그 30명이 절대로 같이 어울리지 않고, 항상 어울리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놀아봐라라고 시간을 줘보면은 다들 애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정말로 3명 이상을 넘지 않아요. 3명 내지 많으면 4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놀아요. 그 이상의 무리가 지어지지 않아요. 그 이상에서 어떤 사회성의 그 관계를 만들고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몇 명 아이들만 그 관계만 맺다가, 그래서 이 아이랑 틀어지면은 다른 무리로 가버리는 거죠. 또 이 아이랑 틀어지면 다른 무리로 가고, 그러다가 낄 무리가 없으면 외톨이가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왕따라고 뭐 되고, 그리고 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같은 뭐 그런 게 열리면은 판정을 해서 너는 30% 잘못했고 너는 70% 잘못해서 땅땅땅 끝,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근데 사회성이, 우리가 어떤 또 싫은 거를 참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 애들 싫은 거 되게 많이 참고 해요. 이 언니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그걸 참아야 돼요. 이걸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나를 안 끼워주기 때문에 참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꼭 공부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참고 하는 것만이, 참고 하는 걸 배우는 거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진 어른이 누군가가 참고 하는 것, 그것만을 배운 아이들은 오히려 더 무력해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일터에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진짜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갈등을 이겨내는 거고 그리고 그런 갈등을 조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우리가 또래만 사회에 나가서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어린 사람 만나고 나이 많은 사람 만나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랑 그리고 아주 나이가 아주 많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런데 공교육 그 시스템 속에서는 선생님과 내가 어떤 갈등을 조정을 한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그 둘 중에 하나만의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 교육을 받는 것이 사회성을 기르는 것과는 저는 이렇게 아주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보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는 부모 간담회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20분 정도 갖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을 종료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과 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 간담회 전에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알려드리자면 그 여기 질의응답 오늘 입학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22일 일요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원서를 보내주시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모 면접 및 아이 관찰 일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회성에 대해서 좋은 비유가 생각나는데 짧게 해도 될까요? 괜찮나요? 1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1분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고 불편해하는 상황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수영을 잘 못해서 물에서 허우적대는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에서 사회성이 좋다는 거는 수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물 속에 빠져서도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 그런데 이제 공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냥 꺼내서 물 밖에 갖다 놔요. 절대로 수영하는 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물 속에 있는 상태로 최대한 얘가 안전할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죠. 얘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갖고 수영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1분 됐나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불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절부절하시기도 해요. 얘 이렇게 물 속에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왜 안 꺼내주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물 속에 이렇게 잠궈 놓는 건 아니에요. 규모가 작은 학교이니까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정말 여기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하면은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거를 지켜봐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질의응답을 마치고 5분 정도 쉬고 다시 부모 간담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